안녕하십니까.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수출 규제 2년 맞았습니다. 2년을 맞았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문제투성이 악수였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일본 내 대체적 평가는 어떤 건지, 또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로 긴급 사태 발령 가능성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을 일본이 개최할 수밖에 없는 그 속내는 무엇인지 좀 자세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교 국제학술원의 박상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 경제쇼 플러스에 없어서는 안 될 경제쇼의 소부장 같은 분이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네, 좋습니다. 소부장 같은 분입니다. 네, 소부장 오윤혜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마음에 드십니까, 소부장? 아니요. 이번 주에? 제가 좀 나름 생각해서 고민해서 정한 그 주제였는데. 그래도 매주 정해주시니까 좋긴 한데요. 다음 네. 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진짜로 마음에 드는 걸로 제가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네. 자, 박 교수님, 네, 일본 정부가 2년 전에 네, 반도체 수출 규제 3가지 품목을 탁 콕 집어서 네, 아킬레스건이 한국의 아킬레스건이다 해서 이제 규제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네. 딱 2년이 지났어요. 예. 아사히 신문이 네. 이게 어리석은 개체가 극치였다라고 보도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아사히 신문에서? 네. 이게 사설이거든요. 예. 보도는 아니고 사설인데, 이 사설 쓴 분이 하코다 테츠야라고, 기자님도 아마 일본 가시면 아마 KBS 일본 특파원분은 잘 아실 거예요. 예. 이분이 한국의 특파원 하셨고요, 아사히 신문에서. 그리고 또 그 연세어학당에서 공부됐기 때문에 한국말 되게 잘하세요. 아하, 예. 한국 사람들이 교류가 많거든요. 예. 되게 총기 넘치고 하는 분인데, 그 원래부터 일본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 한국 입장을 많이 예.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분인데, 기본적으로는 한국 기업에 한국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취한 정책인데, 예. 정작 고통받는 것은 일본 기업이다. 그러니까 예. 이게 뭐냐. 예.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여기서 어리석은 개척의 극치라고 한 것은, 예. 이 기자분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 기자분이 정부 관료에게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분들한테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일본 정부 관료도 자기하고 얘기하면서 이건 너무나 진짜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면서 왜 이런 어리석은 거를 하는가, 이제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료가 그러니까 스스로 네네. 그 한국 규제하자고 결정한 건 일본 정부였었는데. 일본 정부인데 그 정부 내에서 뭐 물론 그렇죠. 아베가 결정한 거였으니까. 보도도 나오지만 네. 보도 외에도 막 소문도 무성하잖아요. 예. 이런저런. 예. 소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일본 정부 관료들은 뭐 경제산업성이나 외무성 관료들은 전반적으로는 반대를 했다고 해요. 하면 안 된다고 수출 그랬죠. 규제에. 네네네. 너무 위험하다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불만은 있지만, 그런데 그 당시 분위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년 전의 분위기는 일본 관료들도 사실 그 당시는 서로 한국과 일본은 서로 싫어했으니까 예. 일본 관료들도 되게 한국을 싫어하던 시절이긴 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책 자체는 너무 위험하니까 예.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아베 정부에서 밀어붙였으니까 그 사람들도 한국을 싫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밀어붙인 정책에 대한 불만은 있겠죠. 예. 교수님 마이크 약간만 좀 가까이 좀 좀 소리가. 네. 이거 잡아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네. 돼요? 네네네. 조심스러워서. 네. 저는 정말 궁금한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수출 규제 2년 전에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 과거에는 한국에 수출할 때 그냥 수출했으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각 그 세 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수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할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수출을 금지하는 거는 아니고, 네. 이제 자유롭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만약에 허가를 안 내주면은 그때는 수출할 수 없는 거고, 이제 허가를 낼 때 서류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시일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빨리빨리 그 납품을 할 수가 없고, 납품하는 그 양도 줄어들겠죠. 네. 또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 갑자기 일본 정부가 안 돼, 이거 수출할 수 없어라고 하면은, 그럼 굉장히 또 이 한국에서의 공정이, 반도체 공정이 스톱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불안감이 있고, 네, 그런 상태였습니다. 세 개 품목만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아베 정부가 그 일본 관료들한테 요구했던 것이,
일본에는 큰 피해가 없고 일본 경제는 예. 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크게 이슈가 될 만하지 않고 또 비난받을 만하지 않고 하지만은 한국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 어머나. 그런 걸 하자. 근데 이제 맞다. 그게 한국의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그게 소부장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소재. 소재. 아까 말씀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이제 소재죠. 소재 부분에 네, 세 개를 찍어가지고 이건 이제 수출 규제를 한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근데 그러니까 수출이 완전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수출의 양은 줄었죠. 번거로워지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수출의 양은 많이 줄었으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삼성전자에 납품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쉽게 돈을 벌고 있었는데 서로 관계도 기업과 기업은 관계도 너무 좋았는데 어머나. 서로 굉장히 협력 관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거를 물량을 확 줄이니까 자기네 영업이익이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은 많은데 불만이 많다는 게 계속 일본 언론에서도 특히 일본의 일본 경제신문이라고 이제 경제신문이니까 네. 기업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죠. 네. 경제신문이니까 또 보수적이에요. 또 뭐 되게 친한적인 이런 신문은 아니지만 그 신문에서는 뭐 2년에 걸쳐서 계속 특집 기사까지 한 번 냈었고요. 그래서 일본 기업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또 얼마나 겁내하고 있는가.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세계 시장 점유율, 이 세계 품목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뭐 70% 이런 정도 거의 장악하고 있었고, 네.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뭐 100% 그렇죠. 여기에서 다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걸 한국에서 이제 독일이나 다른 곳에 있는 기업에서 대체해서 수입하기 시작했고. 또 아시겠지만 2년 동안 굉장히 국산화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네. 국산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또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이제 한국 그 기업의 국산화, 한국 예. 중소기업 자기네한테 과거에는 납품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하면서 예. 국산화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갑자기 없던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경쟁자를 한국 정부하고 삼성이나 한국의 대기업들이 지원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불안했고 또 불안이 현실화됐죠. 그 많이 그 파는 그 금액이 줄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전화위복인데 이런 상황을 한자어로 뭐라고 하죠? 일본 상황에서는 뭔가 자기 이득을 하려다 결국 자기 다친 거잖아요. 사자성어로? 네. 어렵죠? 네, 무식해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저도 사자성어는 모르겠고 네. 우리나라에도 있는 말이지만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팠다. 이 말은 일본에서도 많이 해요. 쌤통이네요, 진짜. 근데 그 저는 항상 좀 입장이 일본에서도 이제 한국에 관계된 그런 세미나도 많고 토론회도 많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도 많이 있는데 가보면은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국과 화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뭐 이 사태를 잘 넘길까? 주제가 그런 주제로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분위기가 막 흘러가다 보면은 한국 나쁘다. 결국에는 한국 나쁘다. 진짜요?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굉장히 지한파 사람들이 많이 모임에서도 네. 결국에 그 결론이라든가 분위기는 한국이 나쁘다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항상 일본이 나쁘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대화가 단절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아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아요. 네. 일본은 일본끼리만 얘기하고 네. 한국이 얘기하니까 이 수출 규제는 잘못된 것이고 이 수출 규제 때문에 일본 기업이 그 손해를 본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 하쿠다 기자 같은 분이 그런 걸 지적한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은 단지 우리가 그 일본 너희가 그래가지고 자기 무덤 자기가 팠네 막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면은 한국에도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이거를 겪으면서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한일 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 일본이 나쁘다 하더라도 일본 나쁜 놈들이야. 일본 나쁘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나라, 또 한미일, 뭐 안보 문제도 엮여 있고요, 경제 문제 엮여 있고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큰 교역 상대국이거든요. 네. 이 나라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거를 자꾸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논의해야 되는데 자꾸 일본 나쁘다, 뭐 일본 나쁘다만 하는 게 많아서 저는 그런 거를 좀 걱정스러워하는 편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네. 아까 그 사자성어 생각났어. 좋아요. 자업자득.
그 네. 뜻이에요? 아우 진땀 났네. 명문대 출신이시잖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네. 그 당시 어쨌든 일본이 이거 그 세계를 콕 찍어서 한국에 이거 안 팔래, 네. 수출 안 할래 한 게 네, 네. 표면상으로는 대법원의 그 강제징용 판결 네.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일본 네. 산업성도 네, 네. 반대를 했고 이거 우리가 네, 네. 당할 수 있다라고 했고 네, 그런데 네. 어쨌든 아베 총리가 네. 결정적으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네. 왜 이걸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경제 관료들도 위험하다. 우리가 네. 오히려 자업자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네, 네. 그 당시에 일본의 분위기는 그 이전에 그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는 예. 일본이 계속 수세였잖아요. 예. 사실 이 아베 수상은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는 악연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위안부 활동하시는 분, 특히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아베는 정말로 나쁜 사람이고 예. 이 아베 입장에서도 또 굉장히 서로 그 아주 앙숙이에요? 갈등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범 재판이라는 것이 2000년대 초에 2001년인가 일본에서 있었는데 이거를 NH가 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그 과정을 만들어서 그 전범 재판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재판은 아니지만 그 국제 시민 단체가 예. 그 위안부 관련해서 당시의 일본의 그 천황 우리가 일왕이라고 하죠. 일왕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하는 거를 다툰 거예요. 일본의 그 당시 지도자들이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전범 재판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유럽에서 있었던 그 코소보 분쟁이라든가 예. 세르비아 이쪽에서의 그 학살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 전범 재판에 참여했던 그런 판사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제 한 거예요. 네. 정말로 이제 국제적인 이제 그 그렇네요. 재판관들을 하는데 결국 유죄가 내려졌는데 그 과정을 NHK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이게 내용이 좀 변질된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요? 나중에 가서 네. 아베 당시 이제 아베는 부관방 장관이었는데 아베가 여기에 NHK에 압력을 넣었다 하는 게 보도가 돼가지고 네.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 뒤에도 아베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뭐 국가적 책임이 없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과를 했던 고노 관방장관이 과거에 사과를 했는데 94년에 그거를 아베가 부정하고 고노다마를 이제 뒤엎으려고 하고 그렇죠. 계속 예. 그런 걸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삭제해야 된다고 하고 예. 이거를 굉장히 줄기차게 주장한 그 핵심 멤버가 아베예요. 예. 네. 아베는 왜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뭔가 그 뭐 이게 있나? 일본에서는 그걸 확신범이라고 하는데 아베는 자기 양심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일본이 잘못이 없다는 게. 한국에서도 확신범이라고 해요 그런 거. 아 그래요? 네네. 약간 전두환 씨랑 비슷한 결인가? 빙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구나. 그런 식인데 근데 아베가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완패를 한 거예요. 완패. 그러니까 네. 아베의 첫 번째 아베가 지금은 수상에서 물러났지만 이 전에 아베노믹스 할 때가 아베가 두 번째로 수상을 했던 거였어요. 그 전에 1년 동안 또 했거든요. 네. 근데 딱 1년만 하고 물러났는데 물러나기 직전에 위안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아베가 일본의 국가적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전 세계가 비난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뭐 유럽 의회, 네덜란드, 뭐 오스트레일리아, 또 미국 이런 곳에서 의회에서 이제 성명서를 채택해가지고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 하는 걸 했으니까 네. 아베가 굉장히 궁지에 몰린 자기는 정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의회 싸웠는데 완패하고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물러났고 그 뒤에 한국에서는 환영받지 못한 면도 있지만은 그 뒤에 또 위안부 합의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네. 그 2015년인가 16년에 합의가 있었고 그때도 아베는 그게 이제 아베 입장에서 완패였어요. 근데 아베는 하기 싫었지만 아베 주변에 이제 조언하는 그룹에서 이걸 하고 다음 세대에 이 부담을 물려주지 마라. 네가 이제 처리해라. 네가 그구니까 네가 처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아까 전두환 말씀하셨는데 네. 전두환 씨한테 그 광주 민주화운동과 또 50대의 그런 거 군사규태에 대해서 예. 전두환 씨 보고 사과하라고 한 거예요. 예. 네가 이걸 지고 물러나라.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전두환이 사과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베는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아베가 영혼을 팔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예.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 어쨌든 확신범이었는데 예. 자기의 양심은 안 그런데 아하. 일본을 위해서 자기는 이제 그 항복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런
독을 품게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네, 그렇겠네. 그랬는데 네. 이 중용공 문제에 있어서는 아베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은 위안부를 파기할 때 이제 일본 그 극우에서 많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어떤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파기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 한국은 절대로 네. 합의를 하고 이걸 끝내지 않을 것이다. 파기할 것이다. 했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극우에선 난리가 난 거예요. 역시 우리 말이 맞았다. 네. 한국하고는 어떤 합의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뭐 합의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죽자사자 가야 된다는 게 막 그런 분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네. 징용공 판결이 났는데 이거는 그 뒤에 추이를 봐도 알겠지만 위안부하고 다른 것이 위안부는 인권의 문제 그리고 전시 여성의 그렇죠. 문제 그리고 이제 그걸 섹스 슬레이브라고 외국에서는 해가지고 네. 이런 문제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안부 활동을 지지를 해줬어요. 예. 근데 징용공은 너무나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착취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만연했고 예. 이게 아직 딱 결론이 난 것도 아니기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그냥 외면받고 있잖아요, 사실. 네.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본은 과거 한일협정에서 65년도 한일협정에서 이건 다 처리된 문제다. 이건 예. 우리가 예. 국제재판에 가져가도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예. 국제재판에 가도 이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자기가 자신을 하니까 네. 그때 이제 세게 나간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기업의 자산이 외국 어딘가에서 압류를 당한다 하면은 기분 나쁘지. 네. 그렇죠. 기분도 나쁘지만 어떤 국가도 예. 국가라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 자기 그 자국의 국민, 자국의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예. 그 정부의 국가의 의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방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런 것도 있는 데다가 또 아베 입장에서는 그때 열심히 극우에서 또 아베가 막 혐한 분위기를 띄웠는데 네. 그래서 많이 그 당시는 많이 드라마나 케이팝도 많이 사그라졌었고 예. 혐한 분위기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선거도 줄줄이 있었거든요. 뭐 중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 근데 이게 혐한 분위기를 막 하는 것이 자기 네. 정치에도 유리하고 네, 그런 것이 있으니까 등등등 해가지고 그걸 그렇죠. 이제 추진을 한 거죠. 아니 일본이 그 반도체 아까 이제 소부장 우리가 말했지만 네.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네. 이거는 전통적으로 하여튼 계속 강국이에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일본이요? 일본이 그렇지. 네. 그런데 네.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반도체 네네. 이거는 사실 한때는 일본이 가장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국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갑자기 무너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또 한국이 어부지리를 이제 네. 얻은 거죠. 오늘 네. 사자성어 많이 나오네. 네. 어. 네. 이게 왜 갑자기 일본이 반도체가 그렇게 무너진 겁니까? 미국하고 무슨 협정을 맺었긴 했었죠 그때. 네네네. 아. 그 일본 지금은 중국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굉장히 서로 마찰이 많죠. 근데 예. 여기에는 뭐 군사적인 거, 정치적인 거 많이 되지만은 처음에는 경제적인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굉장히 큰데 예. 미국은 늘 무역 적자니까 이거를 미국은 어떻게 좀 시정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한다고 많이 그 불만을 제기하고요. 이게 같은 것이 일어났던 것이 80년대에는 그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이제 플라자 합의라든가 예. 일본과 미국 사이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1990년대 초에 예. 서로 그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너무 반도체를 많이 파니까. 예예. 어. 그 당시에는 그 전 세계에서 일본 반도체 점유가 50% 정도였으니까 절반. 엄청나네. 네네네. 네. 지금의 한국과도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지금의 네. 한국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제기를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거를 좀 이제 그 줄이고요. 수출량을 줄이고 대신에 미국의 그 반도체 관련 제품을 일본이 산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무역 그 흑자와 적자 이 폭을 좀 줄인다라고 했으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 막 잘 팔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네, 물량이 줄어들고 또 90년도에 버블이 깨졌잖아요. 근데 버블이라는 것이 버블이 있을 때는 막 잘 되고 하니까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엄청 늘리면서 예. 빚을 엄청 많이 지은 거예요. 네. 쌓은 거예요. 그게 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97년에 우리가 IMF 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뭐 400%. 그때 심한 곳은 뭐 1000% 그 이상. 그때 그 도산했던 뭐 함보라든가 하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부채 비율이 높았는데 일본도 그때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버블이 깨지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그 다음 살아남는 기업들은 이 부채를 막 줄이는 게 이 핵심이 된 거예요. 사업의 핵심이. 부채를 무조건 줄여서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 네. 돈을 쓰지를 않는 거네. 예, 그렇죠. 예. 그 반도체라는 것이 지금도 막 증설한다. 그렇죠. 뭐 삼성에서 장치 뭐 산업이거든. 네네 그렇죠. 네. 텍사스에 뭘 짓는다. 예. 막 TSMC 때문에 TSMC가 뭐 일본에 투자한다. 막 예. 얘기가 나오는데 90년대에 일본이 미국과의 그 마찰 때문에 반도체가 좀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빚이 너무 많고 투자를 못한 거예요. 네. 네. 그 와중에 이 한국이라든가 대만에서 굉장히 치고 나갔고요. 네. 거기에다가 엔고가 계속 일본 경제가 조금 그 살아나려고 하면 엔고가 한 번씩 오고 엔고가 예. 뭐예요? 그 일본의 그 엔화의 가치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아. 네, 일본 돈이 너무 비싸지면은 일본에서 파는 물건도 비싸지거든요. 예. 일본 국내에서 가격은 가만히 있어도 해외 나가서 팔려면은 얘가 갑자기 비싸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엔화가 갑자기 20% 30%씩 올라버리니까 일본 반도체가 갑자기 비싸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국이나 대만은 그 당시에는 일본보다는 품질은 조금 못했지만은 그래도 가격이. 품질이 조금 못해도 되는 분야라면은 얘가 가격이 훨씬 싸니까 얘를 사자. 그때 또 한국과 대만은 굉장히 경제가 막 그 좋았을 올라가던 때였어요. 아, 네. 일본의 버블이 깨지는 것이 90년대 초인데 한국에서는 90년에서 97년 그 IMF. IMF 때까지 그때가 한국에서는 미니 버블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또 그러니까 한국은 그때 또 굉장히 그 맹렬하게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국은 점점 쉐어가 늘어났고 그 뒤에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그게 뭐 거의 그때는 이제 역전이 됐죠. 2000년대 들어서는 이미 일본 기업들은 투자도 적게 했고 그래서 최첨단 설비에서도 한국에 밀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삼성이나 TSMC 같은 곳은 시장 점유율이 커졌고 일본은 점점 작아지다가 주력 그 반도체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아니면은 반도체가 너무 생산이 없으니까 매각하고 하면서 일본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지금 일본의 주력 수출품은 뭔데요? 지금은 산업은?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그게 아. 제일 커요. 자동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옛날 그래요? 유네시 소니 텔레비전 알죠? 소니 알죠. 워크맨. 소니 워크맨까지는 아는구나. 그 세대. 네, CD 플레이어. 네. 옛날에 그거 하나 있었으면 부자였지. 뿌듯했는데 맞아요. 친구들이 갖고 있으면 부럽고. 네, 아, 네, 지금은 어? 자동차 관련된 게 네, 주 지금은 산업이네요. 지금은 자동차 관련된 것이 가장 크고요. 수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해요. 그 섹터가 가장 커요. 렉서스? 그 일본차 아니에요? 내가 아는 차 일본 네, 맞아요. 렉서스 렉서스 뭐 있지? 도요타 계열이죠. 도요타. 도요타가 일본에서 가장 큰 그 회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메이커예요. 아, 전 세계에서 제일 네네. 커요? 네네. 어머나.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코로나19 이거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서 이제 경제가 오히려 과열을 지금 경제가 과열을 지금 걱정하고 있을 네. 정도란 말이에요. 네네.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은 그런데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했다 뭐 이렇게 기사에 네. 나오던데. 그래요? 네. 일본은 좀 분위기 안 좋아요. 안 그리고, 좋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네. 이제 일본이 분위기가 그 한국에서 일본이 뉴스가 되는 거는 되게 세 가지예요. 뭐죠? 한 가지는 무슨 망언이 나오면은 크게 뉴스가 그렇지. 돼요. 네. 어. 두 번째는 일본이 막 경제가 안 좋다, 막 마이너스 나왔다, 막 일본 무역 뭐 몇 년 만에 적자다. 일본의 무슨 뭐 샤프가 무너졌다, 도시바가 뭐 위험하다. 이러면 또 크게 뉴스가 돼요. 세 번째는 일본의 청년 실업률 굉장히 낮다, 막 일본 고용 잘 된다. 일본의 좋은 점인데 일본의 좋은 점은 또 왜 뉴스가 되냐면은 그거는 한국 정부를 까기 위해서 또 뉴스가 돼요. 이게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일본의 아베는 지금 아베노믹스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잘 나가는데 너 박근혜 당신 뭐해, 뭐 문재인 당신 뭐해 이런 식으로 또 하려고 이 세 가지로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물에 큰 고기만 걸리듯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는 이슈들은 굉장히 막 빠져나가 버려요. 네. 근데 그
그래서 일본 경제가 지금 안 좋은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여기서 이걸 가지고 그냥 안 좋다. 지금 일본은 굉장히 안 좋다 하고 이제 보도가 거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또 한국의 문제예요. 일본과 한국은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지금 일본 그 GDP가 지난 1사분기죠. 1분기, 2분기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어요. 2분기가 6월 말에 끝나고 아직 7월이니까 GDP 데이터가 나오려면 적어도 한 달 반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속보를 받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 1분기 때 작년에 3분기, 4분기, 작년에 뭐 1분기, 2분기 최악이었으니까 2분기 최악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3분기, 4분기 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조금씩은 회복을 한 거예요. 일본 경제도 이제 회복을 했는데 올해 1분기에도 전 세계 경제는 조금 회복을 했어요. 한국도 우리가 회복한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랬는데 일본은 1분기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조금 마이너스가. 왜 그렇죠? 그게 꺾였어요. 그리고 실업률도 보면은 약간 올라갔고 취업률도 보면은 약간 낮아졌고 조금 나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일본은 굉장히 약한 경제예요. 그러니까 늙은 경제예요. 늙었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구가 이미 줄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됐어요. 네, 한국도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인구가 줄기 시작해 10년이 된 데다가 고령화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왜 안 좋지 일본 경제가 보면은 일본의 수출도 괜찮아요. 그리고 기업의 영업이익도 괜찮아요. 네, 주가는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해요. 그런데 내수가 안 좋아요. 내수가. 너무 노령화가 급격하게 됐어요. 국내 안에서의 소비하고 국내 안에서의 투자가 너무 부진해요. 네, 그게 코로나도 원인이 있고요. 근데 코로나만 원인이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섣불리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코로나 환자 너무 많다. 막 도쿄 안에서만 막 1,000명이 육박한다. 그 일본 전체로 하면 막 2,000명에 육박한다. 이렇게 들으니까 그런데 사실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좋아진 상태에서도 일본보다 훨씬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이 하나의 세계고 한국과 일본이 또 다른 세계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 더 나쁘다는 것뿐이지 사실 미국, 유럽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가 엄청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나라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쁜 것이 조금만 일본은 뭐가 있으면은 악재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 지갑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늘 그걸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법을 꺼지고 나서는 그 경제가 잘 나간다 싶다가 또 안 좋아지고 잘 나간다 싶다 안 좋아지면은 언제 또 나쁜 게 있어서 내가 직장에서 나가야 될지 모른다. 아니면은 내 월급이 깎일지 모른다. 기업 입장에서는 또 잘못하면은 빚 때문에 도산할 수 있다. 이게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악재가 있으면은 내수가 굉장히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그 1분기에 안 좋고요. 그런데 계속 안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코로나는 어차피 점점 해결이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뭐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 데다가 일본 그 기업은 해외 시장이 한국 기업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해외 시장이 그 일본 기업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라는 것이 한국 기업에 비해서 해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일본은 한국보다도 약간 다른 것이 그 해외 시장이 유럽과 그 북미 중심이에요. 유럽과 북미 시장이 일본은 우리보다 굉장히 커요. 일본도 점점 아시아의 비중이 늘고 있지만 중국과 아시아에 비해서 일본은 유럽과 북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럽과 북미가 지금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점점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 실적이 회복되면은 또 기업이 고용을 늘리려고 할 것이고요. 그럼 이제 회복은 될 거예요. 회복은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의 실적이 확실하게 그 정말 괜찮다. 이게 그 안 나온 상태에서 코로나가 저렇게 되고 올림픽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본 사람과 기업이 불안해서 내수가 좋지 않은데 저는 한국이 지금 정말 도약을 하고 이 한국의 지금 기반을 튼튼히 하지 않으면은 이게 10년 후에 한국의 모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이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일본이 그러니까 강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면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를 보면
결코 무너져가거나 망하는 경제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네. 강한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노쇠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근데 일본은 왜 저출산이 된 거예요? 그 일본에서 그 버블을 겪고 하면서 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을 겪고 하면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된 거예요. 미래는 불안하게 됐고 그리고 한 가지 사회 심리적인 면인데 네. 왜 미혼 남녀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지금 한국은 일본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네네, 한국이. 네. 한국은 오히려 일본보다 지금 더 심각해요. 저출산이 더 심각해요. 근데 과거에 일본에서 남녀가 결혼 안 한다. 그리고 또 뭐 초식남 해가지고 남자들이 초식남 얘기 있었지. 예예 남자들이 네. 연애도 안 하려고 한다. 네.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다. 네. 근데 그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한때 굉장히 집값이 막 비쌌어요. 엄청 네, 도쿄에서 그게 이제 버블 끝나면서 폭락했죠. 네, 폭락해서 15년 동안 계속 내려갔으니까 나중에 집값이 좀 안정되긴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딱 연관관계를 뭐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한 건 아니지만은 네. 이 집값이 안정되고 하면서 출산율이 늘었어요. 늘기는. 그럴 겁니다. 네. 아. 일본은 최악의 출산율을 했을 때가 뭐 1.2 이 정도였거든요. 네. 1.2 이 정도였을 때도 막 일본 망하는 것처럼 1.2, 1.3 했을 때 일본 망하는 우리는 것처럼 했는데 0.8 뭐 네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반등해서 아. 1.355 가다가 또 약간 뭐 내려가서 1.4 뭐 1.3 이런 식인데 한국은 이미 일본은 깬 적이 없는 1.0을 깨가지고 네. 지금 0.8대로 내려왔어요. 네. 0.84인가 그래요. 지금.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일본이 출산을 너무 안 해가지고 고령화가 진전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쇠한 경제가 됐고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되고 네. 회복이 되다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젊을 때는 어디 하나 골절 당해도 금방 붙죠. 네, 금방 붙잖아요. 안 붙어요. 근데 나이 들면 저도 왼쪽 그 50견 오고 오른쪽 50견 왔는데 막 이게 교수님. 2년 3년 가는 거예요. 아 진짜. 겨우 50견 가지고도. 어. 그러니까 일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아 한국은 일본은 늘 그랬어요. 우리 저출산 문제다, 우리 고령화 문제다, 문제다 하면서 이게 계속 이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예. 지금 한국이 그래요. 예.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다. 그런데도 저출산은 더 심각해지고 예. 고령화 더 빨라지고 집값 안 잡히고.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본의 그 저출산율이 약간 반등한 게 뭐 데이터를 집값 정확하게 기반한 건 아니지만은 네네. 부동산 버블이 되면서 집값이 좀 꺼지고. 미친 집값이 좀 안정됐을 때부터 네네네. 출산율이 조금씩 증가하더라. 네네네. 아 그거 매우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주거 안정이 사실 제일 아. 중요하죠. 그럼 일본은 복지 같은 거는 잘 돼 네. 있나요? 우리나라랑 비슷한가요? 그 한국보다 약간 한국하고 차이가 좀 나게 좋았었는데 네. 최근 한국이 정말로 복지가 좋아졌어요. 의료보험 이런 게 진짜 잘 돼 있잖아요. 네, 잘 돼 있고 저도 많이 놀라고 저희도 이제 아버님이 좀 편찮으셔서 그런 이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희 아내하고 진심이 느껴져. 네, 그러니까 저희 아내하고 갑자기 애국해야 되겠다. 고해성사를. 너무 막 그러니까 일본에서 고맙다. 계속 사시다가 또 오셔가지고 네, 하니까 네, 더 네. 느껴지시는 네, 것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나? 한국의 발전하는 모습을 저는 정말로 한국에 계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확확 느껴요. 왜냐하면 저는 띄엄띄엄 오니까 방학 때만 오시죠? 이거 한국에 안 됐었는데 이제 되네. 이거 일본은 의료보험이 커버했는데 한국은 커버를 안 했었는데 이젠 커버를 하네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복지는 굉장히 따라왔지만 아직도 일본이 약간 더 우위에 있긴 해요. 그래요? 약간 더 좋아요. 근데 그 일본 스스로가 판단하기에는 서유럽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잘 돼 있네요. 그래도 일본이 복지가. 근데 일본은 그 복지와 조세를 잘 매치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후회하고 반성을 많이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복지는 서유럽보다 못해요. 예를 들어서 복지가 서유럽의 한 60% 70% 수준을 따라간다 할 것 같으면은 세금은 서유럽의 한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빚이 뭐 너무 많이 늘어난 그렇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노인분들
그러니까 일본은 노인분들이 부자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 예. 네, 가난한 노인도 계세요.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 좋은 연금을 받게 된, 과거에 좋은 기업에 있고 한 분들은 이제 기업연금도 받기 때문에 연금이 굉장히 많아서 요즘 노인들을 위한 복지는 아니면 세금 혜택은 오히려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아까 그 교수님 그 일본 경제가 지금 하여튼 다른 나라 지금 다 오히려 과열을 우려할 정도인데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네. 하고 있다. 앞으로는 뭐 네.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는 하지만 네, 네. 지난번에 제가 최백운 교수 건국대 교수님도 일본 경제에 대해서 이게 희망이 안 보이는 경제다. 네. 박 교수님은 지금 노쇠한 경제라고 네, 하셨고 네, 네. 제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한국 네. 사람들 많은 분들이 제가 최백운 교수님한테도 물어봤어요. 네, 일본 네. 경제가 네, 네. 그렇게 안 좋아지면은 네, 네.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냐? 한국 경제에 네.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네, 네. 어떻습니까? 그 최백운 교수님의 답은 제가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네. 저는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은 일본은 한국에 아주 중요한 시장은 아니거든요. 시장은 일본은 아니에요. 한국에. 네네. 그래요. 근데 이제 일본과 한국이 서로 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예. 서로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서플라이 체인에서 예. 많이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가 중요한 나라인 건 맞아요. 네. 근데 반도체 소재도 당연히 우리가 그 맞습니다.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또 회사들은 반대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수출 규제 같은 게.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 진출해서 한국에서 생산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삼성이나 뭐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그 수요자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도 이제 그런 거를 공고히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서로 중요한 나라인 것은 맞지만은 우리가 물건을 판다든가 일본 경제가 그 안 좋아지면은 한국의 GDP나 한국의 수출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는 이렇게 큰 영향은 없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의 좀 아픈 부분이랄까요? 그거는 중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가 네네. 막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좀 위축이 되거나 하면은 우리가 최근 2, 3년 동안에 사드를 겪고 나서 좀 많이 탈피하긴 했어요. 네. 근데 사드 때가 그때가 가장 최고점이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서 걱정이었죠. 근데 일본이 뭐 잘 되고 못 되는 거에서 우리는 크게 그 영향받지는 않고요. 단지 저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경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그 반도체처럼 우리가 전 세계 시장 쉐어를 늘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거 예. 일본 자동차 도요타가 2010년 11년에 리콜 들어왔을 때 예. 그때 엔고 아까 얘기한 엔고하고 또 도요타에 대한 리콜이 전 세계적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도요타의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많이 줄었어요. 그때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시장 점유율을 치고 늘고요. 들어갔구나. 도요타의 영업이익이 확 내려가면서 현대차 영업이익이 확 올라갔어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반대로 이런 점도 있어요. 그 제3국에 나갈 때는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다, 아니고 필리핀에 진출한다, 뭐 베트남에 진출한다 할 때는 의외로 우리한테 안 알려졌는데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이 같이 묶여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묶여서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손잡고. 그러니까 파이낸싱을 일본에서 하고요.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파이낸싱하는 걸 일본에서 하면은 예. 한국의 그 건설이라든가 뭐 전기라든가 이쪽에서 같이 나가가지고 뭐 70대 3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뭐를 만들어주고 댐을 만든다 아니면 뭐 그 전력 발전소를 만든다 아니면 어떤 빌딩을 짓는다 예. 아니면 도시 계획을 한다 이런 걸 하면서 그거는 같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일본하고 한국이 같이 잘 돼야죠. 같이 콜라보를 하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한국 사람 이런 뉴스는 한국에 나오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물밑에서는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은 굉장히 이걸로 수입을 많이 올려요. 그 외국에 나가서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워낙 관계가 안 좋고 거기에다가 미중 마찰에다가 코로나에다가 해가지고 최근에 2, 3년간은 많이 뜸하긴 해요. 근데 그 전에는 굉장히 활발했어요. 자, 지금 일본 그러면은 그 올림픽이 지금 임박했단 말이에요. 네네. 7월 23일인가 그때 열리잖아요. 네네. 이제 며칠 안 남지도 않았는데 네.
일단 올림픽이 열리긴 열리는 거죠. 아, 그럼요. 이제 열리겠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지. 선수들도 지금 네. 몇 나라들은 입국했잖아요. 지금. 입국했죠. 아니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돈 때문이겠지만 이게 너무 네. 큰가요? 근데 그 올림픽을 이게 좀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입장이 아니라 핑 날아가서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 대해서 이 도쿄 올림픽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네. 그렇게 반대할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올림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요? 이 유럽이나 미국의 여론이라는 것이 네. 올림픽 위험하다 막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네.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의 여론을 이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뉴욕 타임스라든가 뭐 그 프랑스의 르몽드라든가 이런 언론들이 있죠. 그런 언론들에 보면은 올림픽에 큰 관심도 없고 또 올림픽에 대해서 하라 마라 얘기도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래요? 이 올림픽은 지구인의 축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하게 되면은 좋다라고는 생각해요. 하게 되면 굳이 막 막을 네. 이유는 없다. 네네. 그러니까 이 올림픽 우리가 올림픽을 이번에도 완전 무산한다는 얘기는 코로나라는 거에 의해서 인류가 올림픽이라는 축제를 포기를 한 거잖아요. 작년에 포기를 했는데 네. 올해는 이제 그 이걸 완전히 종식이 됐으면은 정말 기분 좋게 할 수도 네. 있었는데 네. 종식이 안 됐으니까 이런 식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에 대한 그 반대 여론이 가장 심한 곳은 일본이고요. 일본 내. 일본 국내, 자국 일본 내에서. 국내. 네. 오히려 반대로 그럴 것 외국에 같아요. 나가면은 외국에서는 뭐 외국인들은 뭐 크게 관심 없어요. 근데 이 올림픽을 가장 놓지 못하는 것이 IOC하고 일본 정부인데 이 IOC도 이게 사실 굉장히 거대한 경제적 이권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돈 문제 때문에. 네네 이걸 포기하면 IOC가 굉장히 큰 돈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네. 이게 또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가 먼저 포기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IOC에 대해서 아마 배상을 해야 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이걸 포기할 수 없는데 거기에다가 일본은 여기에 그 코로나 이전에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예. 투자를 많이 했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경기장도 많이 지었을 테고. 네. 그리고 또 이 어떤 그 정신적인 사기라는 면에서의 그 투자랄까요?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부활한 일본을 네. 보여주겠다는 식의 선전을 아이고. 대대적으로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막 어떤 학생이 이번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나는 이제 지금까지 저주했던 거 만회하고 A+ 받는다 네. 하고 막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 사정으로 이렇게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막 하고 싶은 거야. 웬만하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 아니면 정치적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없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멈추면은 그거는 일본 정부의 그 패배가 되는 거죠. 코로나에 대한 패배, 자기네 방역 그 패배, 여러 가지 패배가 되니까 정치적으로 멈출 수가 없고 경제적 이권 때문에도 멈출 수가 없고. 근데 오히려 무사히 잘 맞추면은 그것 또한 어떤 일본의 업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그걸 노리는 거죠. 네, 올림픽을 우리가 치렀다.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처럼 네.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계 대전 중에 올림픽이 있었던 적도 있고 뭐 취소했던 적도 이렇던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지구적인 재난 아니면 전쟁 원래 올림픽 정신이라는 것이 워낙에는 클래식한 올림픽 정신은 전쟁이 있어도 한다는 거잖아요. 이 스포츠는 네. 올림픽은.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웬만큼만 하면은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그거를 그 선전하려고 하겠죠. 우리가 그래도 올림픽을 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다. 무사히 치렀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무사히 치르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예전에 우리 보면은 우리도 올림픽 할 때나 무슨 뭐 엑스포 이런 거 할 때 그게 무슨 경제적인 효과가 뭐 몇 조니 뭐 몇십 조니 돼 뭐 그런 걸 이제 많이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뭐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일본도 그러니까 이걸 올림픽 도쿄 올림픽 하면서 네. 어쨌든 그동안 계속 침체된 네, 일본 네. 경제를 네, 네. 한번 좀 살리는 그 모멘텀으로 살려보려고 했을 것 같은데 네, 네. 참 이거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 이거 참 그냥 할 거면은 정말 무사히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네, 코로나 다 감염되지 않고 아, 안전하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세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밉잖아요. 밉고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막 보이콧 얘기도 나오고 했었죠. 근데 네. 보이콧 얘기는 국내에서만, 그러니까 정말로 그거는 국내 그냥 선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 영어로 이렇게 해외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해외 사람들하고 막 디베이트하면서 막 올림픽 막 해서는 안 된다, 보이콧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 어떤 이슈가 있어, 예를 들어 인권의 문제, 중국의 어떤 인권의 문제 때문에 뭐 중국의 뭘 네. 보이콧 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게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금은 그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 이건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올림픽 이거 안 되라고 하는 여론이 국제적으로 거의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이 막 나서가지고 영어로 올림픽 보이콧해야 된다면은 이거는 그냥 한국인들의 감정적인 반일로 그렇게 오히려 보일 수도 있겠네요. 역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신중해야 대인배의 된다고. 자세로 가자고요. 대인배. 네, 어차피 하기로 한 음. 거니까. 사나이답게. 네. 아, 이 올림픽, 그래서 이게 그 일본 내에서는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반대 개최에 네, 대해서 네. 반대하는 여론이. 네. 그러다 보니까 스가 총리 이번에 그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네.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고 해요. 네, 이게 네.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네, 이게 그거 자체는 도쿄도 의회선 지금 여당이라고 하면은 자민당인데, 자민당이 이제 공명당하고 항상 연립 정부니까 예. 자민 공명 이렇게 합치는데, 사실은 도쿄도의 도지사 자체가 이 자민당 공명당 사람이 아니에요. 그 코이케라는 그 여성분인데, 그 예. 도지사가 도민의 힘이라는 예. 야당이에요. 작은 이제 소수 정당. 예.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들 극우고 자민당 소속이긴 한데 거기서 뛰쳐나와서, 그러니까 야당이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도쿄도 자체가 자민당 공명당이 장악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뭐 과반수를 내준 이런 건 아니고, 예. 원래부터 도지사도 자기네 당이 아니고 또 의석도 원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예. 이제 이번에 과반수 이상으로 가려고, 왜냐하면 참의원, 중의원 전부 다 이제 국회는 자기네가 과반수 이상 다 점하고 있으니까 예. 도쿄도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워낙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없으니까 예. 목표대로 과반수가 안 됐는데, 이게 이 도쿄도 자체만 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시 의회, 예. 서울시 의회에서 뭐 어느 당이 이겼다, 이것보다도 이거를 보니까 이제 9월 올림픽 끝나고 나면은 선거가 있거든요. 중의원 네. 선거가, 네. 그러니까 국회 선거가 있는데, 그때 국회 선거에서도 사람들이 야당을 찍겠네. 그러니까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아니고 그 야당의 그 입헌민주당하고 공산당의 의석수가 늘었기 때문에 예. 그 야당을 찍겠네 하는 그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야당을 찍어가지고 정권이 바뀌면 좋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도 도쿄도의에서도 민주당하고 공산당의 의석이 늘어났다는 거는 정말 적은 의석에서 뭐 15개에서 17개 이런 식이에요. 18개 이런 식. 그러니까 전혀 지금 현재 너무 야당이 약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올림픽 끝나고 있는 선거에서도 야당이 늘 거예요. 이렇게까지 인기가 안 좋은데 늘겠지만은 정권 교체는 지금 일본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어려워요. 네. 원래 스가 총리가 임기가 올해 9월까지인가 뭐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일각에서는 뭐 조기 강판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군요. 그러면. 네, 그때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먼저 말씀하셔. 이건 정치에 관련 없는 건데, 일본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랑 네. 도쿄의 어떤 주택 가격, 네. 중산층의 주택 가격 네. 이런 거 궁금해요. 일본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 일본이 이게 물가 수준을 생각한다면은 한국인들의 평균 소득하고 일본인의 평균 소득은 이제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연봉할 때는 막 물가까지 따지진 않잖아요. 그냥 연봉만을 본다면은 일본 사람들의 연봉이 이제 한국 사람들의 평균 연봉보다 조금 높죠. 얼마인데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연봉도 저는 모르기 때문에 네, 기업, 네. 조금 높다고 알고 있어요. 네, 조금 높아요. 근데 그게 차이가 있는 게 네. 대졸 초임은 한국이 높아요. 네. 대졸 초임은 한국이 높은데 일본은 한 40대 중반 이후에는 그 일본이 더 연봉이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는 것이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현대 자동차하고 도요타 이런 식으로. 네, 비교해 주세요. 삼성하고 소니 네, 이런 네. 식으로 비교하면은 그 초봉은 대졸 초임은 한국이 더 높은데 네. 네, 나중에 올라가면 이제 일본 쪽이 높아지죠. 근데 일본은 또 지금 한국보다 정년이 길어요. 몇 살인데요? 일본은 지금 한 70살까지? 65세인데 네. 70까지 정년은 65세지만 70까지 고용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네네. 네. 그러니까 65세에 정년을 하고 나면은 그 5년 동안은 이제 그 계약제로 해가지고 대부분 계약제로 해서 네. 과거보다 연봉은 확 줄지만은 계약제로 해서 5년 또 일을 할 수 있군요. 고용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이니까 그 평생에 걸쳐 한국에서는 그런 걸 조사해서 발표하는 데가 없는데 일본은 평생에 걸친 그 연봉, 그 수익, 네. 내가 어떤 회사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갔다면은 그 회사에서 내가 평생 동안 받게 되는 수익 이런 걸 다 비교해서 랭킹 매기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거를 보고 하면은 그거는 한국보다 높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집값은 한국이 훨씬 더 비싸요. 그 제가 도쿄 가야겠네 진짜. 아니, 도쿄도 그래? 도쿄 옛날에 네네. 그게 비쌌었는데 그게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말하는 벼락 거지예요. 저도 왜냐면 저는 도쿄에 집이 있어요. 근데 예. 도쿄가 23구가 있는데 예. 23구 중에서 제가 신주쿠에 사는데 신주쿠가 그 집값이 구 중에서는 5위 정도 하거든요. 네. 5위 정도 하는데 신주쿠에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나중에 정년퇴직하면은 강남은 안 되겠다 어렵다. 예. 강북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 집 팔고 이제 한국 가서 강북에서 집을 사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부모님이 경기도 사셔가지고 제가 편찮으시고 하니까 지금 이제 부모님 댁 근처에 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집값을 보니까 경기도 뭐 분당이라든가 이런 비싼 곳이 아니라 그냥 경기도에 도쿄에 있는 내 집을 팔아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집을 못 사겠어요. 그러면 도쿄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선인데요? 그러니까 교수님 집값 말고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인지 들어보려고 나도 갈 수 있으면 가게. 집요하네. 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쿄에서 제가 방세계. 와세대대학 교수잖아요. 방세계. 방세계 화장실 2개. 와세대학 교수가 그냥 뭐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 네. 도쿄에서 그냥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한국 돈으로 하면은 10억이면은 충분히 사요. 비싸네. 네. 어쨌든 10억이면 충분히 산다. 네네네, 충분히 사요. 네. 근데 한국은 10억 가지고 어려워요. 3, 4인 가족이 맞아요. 하는 아파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세다 대학의 한국인 교수 젊은 분이 굉장히 유능한 분이 네.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예. 했는데 그 오자마자 도쿄에서 집을 살려는 거예요. 제가 좀 기다리지 왜 이렇게 성급 살려고 하냐니까 한국 서울 보니까 여기 너무 싸다고. 알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 시간이 시간이 다 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박상준 교수 그리고 오윤혜 씨 고맙습니다. 두 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